자, 그러면 우리 이제 조세 총론부터 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세 총론 글자 그대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금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전체적인 내용이다. 총체적인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따지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법. 그래서 그 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기본법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 시험에서 나올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만 여러분들 정리를 할 건데 솔직히 말해서 총론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나왔어요. 작년에는 2문제가 나왔었고 올해는 1.5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최대는 2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오늘은 그냥 듣고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생각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조세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세금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자, 조세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걸 조세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조세예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죠. 자, 첫 번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그래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징수가 가능하고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뭐라고 해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지방세라 그래요. 그래서 현행 국세가 13개가 있고 지방세가 1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몇 개만 배울 거냐면 5개만 시험범위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이렇게 해서 총 5개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세. 조세. 그래서 세금에만 무슨 글자를 쓰느냐면 기본적으로 세자를 써요. 세금에만.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 등이 걷어들이는 것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등이 걷어들이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공과금. 세금이라고 안 하죠. 또는 각종 회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비. 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자주 잘못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전기세죠. 그러니까 전기세라는 세금은 없어요. 그죠? 전기요금이죠. 네. 수도세가 아니라 수도요금이죠.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누가 걷는 거예요? 한전에서 걷는데 한전은 국가기관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공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걷는 거지 이게 국가기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냐 아니냐는 뭘로 구분하시면 되느냐면 단순해요. 월급을 세금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한전은 월급을 세금으로 주는 곳이 아니에요. 전기 팔아가지고 받은 돈으로 주는 거죠. 단 이게 공익사업의 목적이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나쁜 거죠. 왜냐하면 원가보다 싸게 공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급을 해서 받아들이는 돈들은 공과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세금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금에만 무슨 글자를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세자를 쓴다. 세금 아닌 것은 세자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물론 세금 아닌 것에 세자 쓰는 게 있긴 해요. 뭔지 아세요? 딱 2개밖에 없어요. 세금 아닌 것 중에서 세자 쓰는 거. 월세, 전세. 그죠?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는 뭐 여기서 말하는 세라는 것은 세입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월세 전세 빼고, 그러니까 월세 전세도 원래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월세는 뭐라고 하느냐? 임대료, 임차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월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원래 명칭은 월세가 아니에요. 임대료, 임차료. 그다음에 전세는요. 보증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따지고 보면 보증금만 주고 우리가 사는 것을 전세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증금하고 월세를 같이 주면은 반전세라고 하고, 그냥 월세만 주면은 그냥 임차 또는 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냥 우리 용어상 월세 전세 국어사전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빼고는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때 무슨 세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이건 세금이구나. 근데 무슨 금, 무슨 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 요건 세금 아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제가 이럴 거예요. 가산세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세금이다 아니다? 그래요, 세금이야.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체납처분비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세금이다 아니다? 이건 세금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라고요. 자, 그래서 세금에만 세자를 붙이는데 이 세금은 누구만 징수가 가능하다?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만 징수가 가능하며 국가가 걷어들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것을 지방세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세금은 왜 걷을까? 세금은 왜 걷어요? 그냥 참고로,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질문들을 던질 겁니다. 근데 이 질문들 중에서는 저는 뭐 유머라든지 넌센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 새끼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물어볼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세금이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왜 걷을까?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에 쓰기 위해서? 경비에 쓸 목적으로 걷는 거죠. 경비에 쓸 목적으로.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 걷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써요? 그래요. 도로 보수하는 데 씁니다. 또 노인복지에 씁니다. 또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께서 내시는 세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 월급 주고 뭐 노인복지에도 쓰고 도로 보수에도 쓰고 또 끝. 그렇죠. 국방비에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먼저냐 국민이 먼저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건 국민이라고 안 해요. 난민이라고 그래요. 난민. 난민은요 어느 나라 가더라도요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이건 개돼지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최근에 제가 봤던 그 재밌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아마 OTT에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건데 그 보스턴 마라톤 그거 혹시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아, 요즘 TV를 아예 안 보세요? 공바신이라고 바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 74년도인가 75년도인가 그 보스턴 마라톤 그 하정우가 나온 그 영화가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우리나라 마라톤 영웅이 누구예요? 손기정 선수죠? 그죠? 근데 문제는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뛰었었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실제 시상식에 올라갔을 때는 월계관을 일장기 가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일부러. 문제는 그 이후에 손기정 선수가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방탕 생활을 하다가 자기 제자들을 키워요. 근데 그 제자들을 키워서 미국에 가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금운동을 다 따요.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국기,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뜁니다. 그래서 그걸 달고 뛰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그 영화에서 그리거든요. 예. 이게 역사적으로 다 입증되는 내용이고 허구가 아니에요. 나중에 뭐 자녀분들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좋은 내용이고 그분들이 실제로 금운동을 땄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송기정 선수, 뭐 황영조 선수 뭐 이 정도만 우리가 마라톤에서 대충 이해를 하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나라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절대 태극기를 달고 뛸 수 없어.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모금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우리 금모기 운동하는 것처럼 모금도 하고 뭣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나라 안에서 정말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외국 어느 나라를 나가더라도 대접받고 삽니다.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뭐 중내 사내 이 나라에서 못 살겠네 이런 소리 하는 거지. 나가서 살아보세요. 이 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는데요. 새벽 2시까지 술 처먹고 길거리에 뻗어 있어도요. 길거리에 뻗어 있어도 집에 고이 보내드리는 나라는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이 대한민국을 외세로부터 지키는 데 쓰인다고요. 이게 운영 경비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지켜지니 그 안에서 이제 복지도 신경을 쓸 것이고 경제도 신경을 쓸 것이고 그다음에 뭐 치안도 신경을 쓸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다양하게 쓰이는 거죠. 이러한 곳에 쓰이는 돈이 바로 뭐다? 세금입니다. 그래서 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가정으로 말하면 생활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의 생활비가 국가로 확대를 시키면 세금하고 동일하다. 아셨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 돈 중에서 여러 가지 돈들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경비에 사용할 목적입니다라고 걷어들이는 것을 조세라고 한다면 경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은 조세다 아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벌금이나 과태료나 과료 등이 있죠.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 세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 돈 맞아요. 하지만은 이건 무슨 목적으로 걷어요? 제재 목적으로 걷는 거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너한테 부과할 거야 라고 하고 해서 부과하는 게 벌금, 과태료, 과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벌금이나 과태료는 국가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조세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세법 문제에서는 안 나와요. 이런 문제가. 근데 어디서 나오느냐면 학교로 문제에서 나와요. 조세의 개념을 물어볼 때. 자, 그래서 우리 조세란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누가 징수를 해야 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징수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슨 목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 경비 목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이 징수를 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징수를 하더라도 경비 목적이 아닌 제재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조세다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조세는 누구한테 걷어야 될까? 이 문제가 생기는데, 자, 세금은 누가 낼까요? 국민이 내죠? 그죠? 자, 근데 국민이 다 내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세금은 가정으로 따지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활비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생활비는 누가 냅니까? 누가? 그렇죠. 가장이 내는 거죠. 근데 가장이 누구예요? 가장이. 가장이 낸다며요. 가장이 누구냐고요? 아빠 하지 마세요. 아빠 가장 아닙니다. 아빠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생활비 누가 내냐고요?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즉 돈 버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은 아빠니까 아빠를 가장이라고 하는 거지.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자, 학교 다니는 자녀한테 너 생활비 벌어와 이래요? 아닙니다. 너는 네가 할 일 해.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공부할 거야. 공부하는 일이야. 열심히 공부해. 너한테 돈 벌어라고 안 할 테니까. 이게 학생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 월급을 받죠? 이런 자녀가 있다면 생활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그 자녀는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녀분이랑 같이 살고 계시는데 그 자녀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근데 너 고생했으니까 너 나중에 결혼할 때까지 그냥 편하게 있어 집에. 이러시면 안 돼요. 생활비 내라고 하셔야 돼요. 그걸 받아서 나중에 결혼할 때 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이걸 받는 게 맞아요. 왜? 그래야 구성원으로서 네가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이제는 너도 한 사람으로서 네 몫을 해야 돼. 이라는 걸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생활비라는 것은 정말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도 당연히 누가 낼까요? 그래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아무나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이 내긴 내는데 즉 생활비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내는 거죠. 그러면 세금은 국가 구성원 중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이 냅니다.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을 법률로 정해놨죠. 법률로. 그래서 이건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로 정해놓은 그 요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부과가 돼요. 그래서 법으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은 사람, 외의 사람은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증여세 있죠? 들어보셨어요? 증여세는 누가 내는 세금일까요? 증여를 하는 사람이 낼까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낼까요? 왜? 증여세라는 세금이 무슨 세금인지는 아세요? 왜 내는 세금인지는 아세요? 증여세. 예? 증여세라는 세금은 왜 내는 세금이에요? 아, 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쉽게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이 대가 있어야지. 예. 아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증여세라는 세금을 왜 낼까? 정부는 왜 증여세를 거둘까? 예? 그렇죠. 불로소득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증여세는 증여를 했기 때문에 낸다,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낸다가 아니에요. 증여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증여라는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생긴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래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하나 증여를 했어요. 그럼 증여세는 당연히 누가 내야 돼요? 자녀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큰일 나요, 저. 이거 굉장히 큰일 날 일이에요. 네. 그거 되게 민감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세법 그 문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면 남편이 죽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거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왜 꼭 남자부터 죽어야 되냐. 아니 사람 죽는 게 순서가 없는데 남녀 순서도 없고 남녀노소가 없는데 꼭 시험 문제에서 남자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여자가 상속을 받아요. 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요즘 문제는요 다 그렇게 안 내요. 그냥 자녀, 부모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지. 아빠, 엄마, 딸, 아들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세법은 호주제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호주제가 없어진 지 꽤 됐잖아요. 호주제가 뭔지는 아시죠? 아들을 호주로 보는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그냥 남녀 구분하지 마세요. 자, 어찌됐든 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세 누가 내야 돼요? 아들 아니라니까, 자녀라니까. 딸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법은 누구 입장에서 바라봐라? 정부 입장에서 바라봐라. 자, 그러면은 자녀한테서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자, 문제는 자녀가 세금을 내려고 봤더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내준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법이 그렇다고요, 법이. 아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옷을 사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옷값을 지불을 해줬어요. 돼요, 안 돼요? 그래요, 돼요. 자녀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값을 엄마가 대신 계산해줬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자, 자녀가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내줬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죠.
물론 실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몰래 그렇게 하면 돼요. 법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엄마가 자녀에게 그 돈만큼 증여한 걸로 봐서 다시 증여세를 자녀가 또 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법은 딱 정해진 만큼만 해야 되고 우리 시험도 딱 정해진 만큼만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것은 내고 싶다고 해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안 내고 싶다고 해서 안 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그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나는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을 충족한 자를 딱 정해줬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내야 됩니다. 딱 정해줬어요.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재산세라는 세금은 왜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거든요. 문제는 언제 재산이 있으면 내느냐.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돼요. 6월 1일. 그러니까 6월 1일 날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부과되는 게 재산세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가 1월 달에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5월 20일 날 샀어요. 5월 20일 날 사가지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6월 4일 날 팔았어요. 5월 20일 날 사가지고 6월 4일 날 팔았습니다. 한 달 안 됐죠? 재산세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그러면은 1년치 재산세 중에서 딱 요 기간 동안 것만 나올까요? 1년치가 다 나올까요? 1년치가 다 나와요. 그게 재산세예요. 아시겠어요? 자동차세는 안 그래요. 자동차세는 월할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월 타다가 여러분들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1년치 세금 중에서 3개월치는 제가 내고 나머지 9개월치는 여러분들이 냅니다. 재산세는 안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무조건 어느 시점?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날 소유자가 1년치 무조건 몽땅 다 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월 1일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는 있겠죠? 언제 사서? 6월 2일 날 사서 언제 팔아요? 다음 연도 5월 31일 날 파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6월 2일 날 사서 그 다음 연도 5월 31일 날 파시면 돼요. 평생 재산세 안 나와요. 이 짓을 해요, 안 해요? 왜? 그렇죠. 그러면 재산세 안 내려다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수두룩 내게 생겼으니까 매년 내게 생겼잖아요. 그 짓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6월 1일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재산세 여러분들 매년 내는 거예요. 왜? 6월 1일이 매년 찾아오니까. 근데 만약에 중간에 사야 되거나 팔아야 된다면 5월 정도에 사거나 팔아야 된다면 이제부터 싸움이 나기 시작하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언제 팔고 싶어요? 6월 1일 전에 팔고 싶어요.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후에 사고 싶어요. 그래야 올해 재산세를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납세자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금 날짜가 5월 31일 정도로 돼 있는 사람들은요, 늘 싸워요. 매도자는 잔금 날짜를 5월 31일로 가겠지만 매수자는 6월 2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무 가면은 어떻게 가느냐면 그냥 아무 날짜 하나 쓰시고 나중에 올해 나올 세금 대충 이 정도 작년에 나온 세금 있잖아요. 뭐 올해도 대충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냥 이 세금의 절반 정도를 이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세금 나오는 사람이 그냥 다 내는 걸로 합시다라고 계약서에 써버린다고요. 그래야 편하니까. 자, 그렇게 내보신 분들이 나중에 가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느냐. 재산세는 반반씩 냈습니다. 이렇게 또 문제를 풀어요. 진짜로. 그래서 틀려요. 그래놓고 나중에 따집니다. 저는 이렇게 냈는데요. 아, 그건 둘이 합의를 한 거지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법에는 죽었다 깨 하나도 누가 내도록 돼 있느냐면 6월 1일 소유자가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6월 1일 시점에 잔금을 치렀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 오후 4시에 잔금을 치렀어요. 그럼 올해 재산세 누구한테 나올까요? 예? 6월 1일 날 오후 4시에 잔금을 치렀어요. 그럼 4시 전까지는 누구 재산이에요? 매도자 재산이에요. 4시 이후부터는요. 매수자 재산입니다.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매도자가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내야 된다. 또 이딴 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정말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풉니다. 법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그냥 앞으로 쓸 사람이 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매수자가 내요. 네. 근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본인이 말도 안 되게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분명히 납세자는 법률로 뭐 해놨다? 정해놨다고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올해도 납세자에 대한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16문제 중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금은 뭐 없이 부과되는 거냐? 반대급부 없이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반대급부가 무슨 말일까요? 대가예요. 대가. 기브 앤 테이크죠? 자,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의 원리가 뭡니까? 대가예요. 한 만큼 벌어가. 한 만큼 가져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네가 하는 만큼만 가져가는 거야. 이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놀든 일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대신 놀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일을 하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많이 하면 많이 가져가고 능력이 좋으면 많이 가져갑니다. 이 구조가 맞죠? 이게 자유시장 경제체제예요. 그래서 대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고 그게 시장 경제체제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체제니까 이게 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드릴게요. 경제활동을 하시든 뭘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물론 현실은 그렇진 않겠지만 이론이 그렇다고요. 내가 능력을 펼치고 싶어도 어떤 제약 조건에 의해서 능력을 펼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서 능력이 정말 특출나게 뛰어나셨다. 그러면 엄청난 부를 얻어가시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다.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알아서 지십시오. 이게 기본주의입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이런 기본주의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가장 나쁜 점이 뭘까요? 다 좋거든요. 자유가 있으니까 가장 나쁜 점이 뭘까요? 그렇죠. 빈부의 차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빈부의 차는. 왜? 시장 경제 체제 당연한 부산물이거든요. 잘 버는 사람이 있으면 못 버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정부가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세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걷어서 누구한테 쓰느냐? 국민 전체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국가가 1,000만 원어치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유일하게 대가 없이 지불하는 게 세금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대가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통적인 대가는 있죠.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해당 도로 이용할 수 있죠. 공원 조성해줬기 때문에 공원 이용할 수 있죠. 그래요.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혜택은 들어가더라도 개별적인 혜택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있어도 감사한 일이야. 우리 뭐 미스터 천샤인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드라마 그죠?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름 없는 영웅들, 이분들이 자신들의 목숨, 자신들의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잊지 말아야 될 일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것들 그러면은 이렇게 지켜낸 나라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우리는 이 안에서 다 동일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혜택은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혜택은 없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근데 이건 정말 밖에 나가봐야 알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나가보면은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요즘 뭐 이스라엘 사건이라든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렇게 때려 맞고도 말 못 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린애들 뭐 수십 명 죽고 어쩌고저쩌고 난리 나는데. 자, 그래서 유일하게 세금 중에서 자유민주 중에서 공산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게 세금이에요. 공산주의는 전체주의, 대가가 없다라는 것은 전체주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 내, 네 것도 내, 네 것도 내, 네 것도 내.
아니 저희가 내면은 도대체 저희한테 뭐 해드릴 건데요? 너한테 해줄 건 없어. 그냥 이거 걷어서 전체를 위해서 쓸 거야. 그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는 절대 뭘 바라지 말고 내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국가도 당연히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내는 게 아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셔야죠. 자, 집에서 가장이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냅니다. 그러면 밥을 그 가장만 줘요? 아니잖아요. 생활비 안 낸 사람도 밥 주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가장은 아니 돈은 내가 벌었는데 왜 나는 밥 안 줘? 이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하잖아요. 왜?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식구,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나한테 밥 안 줘도 상관은 없지. 물론 서운은 하겠죠. 누가 야근하고 오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근하고 회사에서 밥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밥을 안 차려줘요. 상관은 없어요. 왜? 나 밥 먹고 들어왔으니까. 예. 그러더라도 뭐라고 안 한다는 이야기죠. 세금이 그런 의미라고 바라보셔야죠. 자, 그러면 세금은 필요합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죠. 그래서 무조건 강제로 걷습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낼 테니까 너가 받아줘 이런 구조가 아니라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려면 당신들은 당연히 내셔야 됩니다.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안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뺏어내겠습니다. 이야기죠. 그러면 국민의 재산을 뺏어내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합의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정해놓은 거예요? 법률에다가 정해놓은 거죠. 법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예요. 입법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들이 뽑아줬고요. 결국에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은 다 여러분들이 사인한 법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고 이 안에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자유를 제약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면 누군가가 강제로 통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 네. 이게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조직이 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조직이 그 범죄 조직이랍니다. 이건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조직이.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법이 세법입니다. 네. 여러분들 세법이 우리나라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고조선 때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찍어봐요. 있냐 없냐? 있어요. 있었어요. 언제부터 존재하는 거냐면 부족사회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세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태초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목민이었잖아요. 그죠?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장 나약한 존재고 늘 동물들한테 잡혀먹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초로 만든 방법이 뭐예요? 집단 생활이에요. 그래서 뭘 만들었을까요? 울타리를 만듭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집단 생활이 들어간 것이고 정착 생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울타리를 만들었으면 이 울타리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지켜야죠. 그러면 각 가정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밖에서 지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한 부분은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해줘야 돼요?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중에서 몇 개 내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중에서 몇 개 내놔. 이때부터가 세금이에요. 이게 세금인 거죠. 그게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유지되고 그게 문서화된 게 세법으로 돼 있었고 예전에 여러분들 주몽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네.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부여라는 나라 있잖아요. 부여, 그때 부여였죠? 그 나라가. 네.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면 제부조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지금도 이제 뭐 주몽 가끔 그 드라마 나오고 그 재방송 해주긴 하는데 제부조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의 국세청장이에요. 지금의.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이 세법이라는 게. 왜? 조직이라는 게 운영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착되고 보수되고 만들어지고 이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고 그게 법률로 만들어져서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게 현재는 사라진 것도 있고 과거에 없었던 게 현재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것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7, 80년도에는 유흥세라는 게 있었어요. 술 마시러 들어가면은 무조건 유흥세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없잖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놈은 다 죽일 놈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금지령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세금으로 때려받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국력이 상승이 되고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져도 돼. 그래서 이제 없애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더라. 이것 좀 잡아야 되겠다 해서 새로 만들어진 게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새로운 세금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세금이 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세는 무엇으로 내는 거다? 금전으로 내는 거예요. 금전. 즉 다시 말해서 현금으로 내라는 거죠. 왜 조세는 금전으로 내야 될까요? 조세를 금전으로 내야 되는 이유. 뭘 것 같아요? 자, 세금은 왜 걷는다고 그랬어요? 경비에 사용할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뭐 하기 편해야 돼요? 그렇죠. 쓰기 편해야 되죠. 그래서 금전으로만 받아요. 여러분들 생일 선물로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봐요. 현금이잖아요. 그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세라는 것은 저축이나 투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소비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비하기 편한 편한 게 뭐냐? 현금이에요. 다만 아주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물납이라고 하고 물납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조세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그대로 쭉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세란 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누구로부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어떻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무엇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조세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조세는 누가?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가 누구에게? 국가나 지자체에게 뭐에 사용하라고? 경비에 사용하라고 걷어들이는 것을 조세라고 하고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더라. 그리고 사용이 목적이니까 그 편의성을 위해서 뭘로 걷어들이는 게 원칙이다? 금전으로 걷어들이는 게 원칙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전 외국것으로 내는 제도가 있다. 이를 뭐라고 한다? 물납이라고 하고 또 금전으로 내더라도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분할납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납제도나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서 물납이라는 것은 금전 외의 것으로 내는 것을 물납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금전 외의 것 중에서 뭘로 낼 수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으로는 가능합니다. 부동산 외의 것 중에서는 뭘로 낼 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는 물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비행기는 물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안 돼요. 자동차나 비행기나 선박이나 이런 걸로는 물납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물납이 되는 것은 부동산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게 뭐냐면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이에요. 유가증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주식을 말하죠.
주식 등은 물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안 배우는 범위에서는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 주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범위 내에서 물납은 오직 뭐만 가능하다? 부동산만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납을 하시게 되게 되면 부동산으로 물납하셔야지 괜히 집에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차요. 못 쓰는 차 그거 폐차시킨다고 들고 가면 안 받아줘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TV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그런 뉴스들 나올 거예요. 세금 내는 사람이 열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전부 다 뭘로 바꿔요? 동전으로 바꿔서 트럭에 실어가지고 줍니다. 근데 그걸 1,000만 원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을 바꾸고 200만 원은 중고차를 사요. 거기다 실어서 차까지 같이 줘요. 요 차값 200만 원, 이 안에 동전 800만 원. 자, 1,000만 원 나 냈어 하고 나갑니다. 차는 안 받아줘요. 동전은 다 받아줘요. 그래서 개수기 들고 와서 동전 다 셌죠. 그것도 10원짜리로 다 바꿔갔으니까.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한 은행에서 10원짜리로 800만 원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전국에 몇 개 은행을 돌아다녔겠냐고. 몇 개월을 그걸 바꾸려고. 그 정도 정성이면 그냥 세금 낼 만도 해요. 네. 깎아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 네. 자, 그리고 나누어서 내는 제도를 뭐라고 해요?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울 세금 요 5개.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중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양도소득세 중에서 자, 현행 물납이 가능한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얼마 초과했을 때?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여기만 돼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등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를 분할납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5개의 세금 중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다 되는 세금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중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그렇죠. 재산세 하나밖에 없죠. 재산세. 시험지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요. 뭐는 안 되지만 물납은 안 되지만 뭐는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보시라고요. 알고는 계시라고요. 아셨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뭘 볼 거냐면 세금을 분류를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이름은 몇 개예요? 하나죠? 문제는 여러분들을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개입니다. 누가 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죠? 엄마다, 아빠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야, 야, 뭐 이런 식으로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취득세라는 이름은 하나지만 그 취득세를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개예요. 그 호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울 건데 첫 번째, 과세 주체가 누구냐, 즉 세금을 걷어들이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가가 부과를 하면은 뭐라고 하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면 지방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세는 총 13개가 있고 지방세는 11개가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문제는 우리가 배울 세금 요 5개만 좀 기억을 하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세금 이 5개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지방세에 해당해요.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등록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어디까지? 재산세까지가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뭐에 해당하고? 국세에 해당합니다. 그냥 순서별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그리고서 취득을 했으니까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매년 내는 세금인 재산세까지가 무슨 세금? 지방세. 근데 그 재산세 중에서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한테 다시 한번 부과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예요. 여기서부터는 국세. 그리고 소득세도 국세. 됐죠? 자, 그러면 하나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 중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국세청이에요. 국세청 밑에가 뭐가 있어요? 세무서가 있죠. 그래서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세무서가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모든 세금은 세무서가 징수한다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세무서는 뭔만 징수하는 세금, 뭔만 징수를 해요? 국세만 징수를 해요. 국세만. 세무서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방세는 어디에서 징수할까?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지자체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가, 자,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해서 가세요. 지방자치단체. 글자 그대로. 지방 중에서 뭐가 있는? 자치권이 있는 단체라고 해요. 지방 중에서 자치권이 있는 단체. 자치권이 있다는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통제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냐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권력을 누구한테 부여받아야 돼요? 국민한테 부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단체장이 선거로 뽑히는 곳들이 다 지자체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선거로 뽑혔어요?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뽑아줬죠? 서울 시민들이 뽑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인 거예요. 꼭 이상한 사람들이 서울 빼고 나머지는 다 지방이야 이러는데 여러분들 서울도 지방이에요. 뭐 서울은 지방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울도 지방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단지 서울이 수도라는 거지 서울이 지방이 아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서울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죠. 그렇죠? 노원구청장은 선거로 뽑았어요? 임명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거로 뽑았죠. 그러니까 노원구도 뭐예요? 지자체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노원구청장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령 못해요. 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이 뽑아줬고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민이 뽑아줬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노원구청장한테 명령 못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어도 협력을 할 수 있어도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싫으면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늘 서울시장하고 각 구청장하고 당이 다르면은 늘 어때요? 틀어지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들이 되게 많았었던 거죠. 예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총 6개가 있어요. 광역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요. 기초단체인 시, 군, 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뭘로 뽑혀요? 선거로 뽑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는 다시 6개의 세금으로 나눠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구세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취득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느냐? 광역단체인 특광도에서 징수를 해요. 재산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느냐? 시군구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글자 그대로 외우세요. 특광도, 시군구. 됐나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 취득세 누가 가져간다? 서울시가 가져간다고요. 서울시가 가져가서 서울시 재원으로 쓰는 거예요. 재산세는 누가 가져가느냐? 노원구청이 가져가요. 그래서 노원구 재원으로 쓰는 거예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경기도청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경기도 재원을 위해서 씁니다. 재산세는요? 광명시에서 가져갑니다. 자, 인천광역시에 강화군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인천시에서 가져갑니다. 재산세는요? 강화군청에서 가져갑니다. 자, 쉽게 생각하세요. 맨 앞에 쓰는 주소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취득세. 그 다음 주소지에서 가져가는 게
재산세. 이 사람들을 우리가 광역단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기초단체라고 하고. 안 들어보셨어요? 지자체 선거를 하면은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광역단체장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서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 선거가 광역단체장. 그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가 기초단체장. 이 광역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무슨 세금? 취득세. 기초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재산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누가 가져가는지는 알고는 계셔야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자, 특광도, 시군구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세 개가 누가 가져가고, 여기서는 취득세. 요 밑에 세 개는 재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특광도, 재산세는 시군구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거 두 개 연결할 겁니다. 이게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누가 가져가는 세금? 도나 구에서.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노원구에가 있다. 취득세 누가? 서울시에서. 등록면허세 누가? 노원구청에서. 재산세 누가? 노원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구청이라든지 시청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은 뭐 민원과, 민원과, 재산과, 무슨 과 이렇게 있고 옆에 보면요. 지방세과가 있어요. 이곳이 지방세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세 들고 세무서 가시면 안 돼요. 세무서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뭘 담당하는 곳이에요? 국세만 담당을 해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무직이 있고 국가세무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세직이 있어요. 관세직은 세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지방세무직은 이 시청이나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국가세무직이 세무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방세 때문에 문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세무서로 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셔야 돼요?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셔야 되고, 만약에 국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세무서로 가시고.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프랑카드 같은 거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뭐 11월 달은 무슨 납부의 달입니다. 12월 달은 무슨 납부의 달입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이죠? 그 밑에 보세요. 누가 걸었는가? 어디 세무서라고 적혀 있으면 이건 국세예요. 근데 어디 구청 이런 식으로 걸려 있으면 그건 지방세라고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니시면서 아 이건 국세야, 이건 지방세야. 그건 밑에 누가 붙였느냐를 보시라고요. 세무서가 붙였느냐, 각 구청이나 지자체가 붙였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될 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노원에 살고 계세요. 노원에 살고 계시는데 인천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인천에다가 내야 될까요? 노원에다가 내야 될까요? 왜? 노원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디에다가 낸다? 인천에다가 내야 돼요. 당연히. 왜? 그렇죠. 왜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냐면 지방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 지자체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 지자체가. 그 지역에서. 뭐가 있는 지역에서. 물건이 있는 지역에서. 그래서 물건 중심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근데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제가 말하는 국가라는 것은 세무서를 말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국가는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세는 사람 주소지에서 징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원에 살고 계시면서 인천에 건물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지방세는 다 인천에다가 내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에 대한 국세는 노원 세무서에다가 내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세는 어디가 있는 곳? 물건이 있는 곳. 물건이 있는 곳. 국세는 여러분들이 사는 곳. 주소지라고 하죠. 주소지. 이게 늘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잡으시라고요.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가 노원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세금을 노원에다가 낸다고 하면 인천은 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 밥 먹어놓고 밥값을 딴 데 가서 내는 꼴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그 물건이 있는 곳에다가 내라고요. 사람이 사는 곳에다가 내는 게 아니고. 반대로 국세는 이 물건이 어디에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세금 내기 제일 편한 곳 어디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본인 주소지에다가 내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개념을. 됐어요? 네. 자, 그 정도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또 정리하도록 할게요.